제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세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고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전세가 나죠. 역전세가 나는 기간 동안에 전세 사시는 분들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위험하다. 이거 잘못하면 허그에서 보증보험으로 안 갚아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2017년 8월 임차인 C씨는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2억 6,4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을 했다. C씨는 실제 대출금 2억 1천만 원과 추가 2천만 원을 합해 2억 3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지급을 하고, 즉 3,400만 원만큼 업계약을 한 상황이 된 거죠. 계약서를 쓰고 이것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고 그만큼 전세 보증보험을 받은 거죠. 그랬을 때 1심에서 보증금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계약인데 허위 전세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2심에서 허위계약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그래도 문제는 있으니까 지급 의무를 1억 2,200만 원으로 줄였다. 1억 2,200만 원은 몇 퍼센트예요? 58% 정도 되는데 왜 1억 2,20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급 의무를 이만큼 줄였다. 허위 계약은 아니지만 사기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대법원 가서 판결이 났는데 계약 내용의 일부가 허위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래서 전세 계약의 허위성은 보증 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증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에 대한 것이고,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부풀려서 기재된 전세 계약서로 대출받은 점을 고려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전세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증 안 해줘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업계약 말씀하신 분이 있죠. 업계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여골세도 업계약이죠. 자, 여골세가 뭐였어요? 전세 가격이 원래 7억에서 한 5억 정도로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이제 한 3%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이 2억에 대해서 2억에 3%면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것을 월 50만 원씩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지급을 해준다. 근데 문제는요, 이 여골세를 하는 세입자들, 왜 여골세 했어요? 보증보험을 믿고 한 거죠. 즉 보증보험에서는 그 당시에 전세가인 5억만 보증을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랑 계약하면서 계약을 7억으로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5억 계약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업계약이에요? 아니면은 업계약이 아니에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골세도 업계약으로 충분히 허그가 거부할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5억짜리인데 집주인은 2억 마련을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한 거죠. 세입자는 어차피 그만큼의 이자분은 집주인이 주니까 책임은 허그나 SGI가 져줄 거고, 그 생각으로 계약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이 없었으면 여골세가 있었을까요? 보증보험이 없었으면 여골세라는 제도는 나올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보증을 해주니까 내 돈 2억이 떼일 수도 있는데 그거 이자 50만 원 받는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만큼 또 대출 이자로 나가니까, 그러면은 이 또한 전세 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거고, 즉 보증 약관상 허위의 전세 계약에 해당을 하는 거죠. 5억만 보증해줘도 되는데 7억이나 보증하도록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골세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집주인이 2억 돌려줄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 악의의 피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그 법리적으로 해석을 할 때 착한 사람이라서 선의가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자는 진짜 몰랐던 사람이고, 악의는 뭐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근데 여골세를 하는 이유는 집주인 어차피 자기가 50만 원 내면 되는데 집주인이 2억이 없으니까 내가 여골세를 5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세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알 수 있었다가 되는 거죠. 안 보고 사실. 그러면은 집주인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동참해서 허구한테 기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여골세 역시도 판례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뭐가 시행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정책 모기지나 전세 대출 등에 대한 DSR을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죠. 자, 윤석열 정부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시 추진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린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흘러나간 거죠. 흘러나와가지고 포함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추진하진 않는다. 논의는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시행 안 할 거면은 이미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도 이상하지 않죠. 아직 금융당국의 대부분의 인사들은 전 정부의 인사들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위험, 가중자산 더 확보하도록 만드는 안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이 나오고 있고, 또 중금리 대출 비중 인터넷은행 30%씩 하듯이 5대 은행한테도 7% 유지하도록 해서 현재 5.5%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높이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세, 전책대출, DSR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요, 최소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나올 거예요. 다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담대에만 돈이 쏠렸는데, 이재명 정부는요, 부동산은 냅두겠다. 부동산 냅두겠다고 이야기해놓고서 왜 대출을 줄여요? 그 부동산의 세금 정책이나 이런 걸 때리지 않아서 억지로 잡지 않겠다. 이런 거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일 바라는 일이 아닐 거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가 반은, 그렇죠. 막 강남 3구 이런 데서 규제 해제해줄 거야. 부동산 부양해줄 거야. 이렇게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한 절반가량은요,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폭등시킨다. 그 말 믿고서 윤석열 정부 뽑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을 잡았어요? 아니면 집값을 부양시키는 부양신 짓을 했어요? 결국 답은 나왔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를 뽑은 사람들도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경제적 문제. 부동산 역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악한 여론이 있죠. 민주당 정부만 되면 집값 폭등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김대중 정부는 진짜 완화책을 써가지고 집값을 올렸어요. 왜? 전 정부에서 IMF 터뜨렸으니까. 근데 노무현 정부는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끼는 시장이었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의 정부가 다 집값 올랐으니까 좌파 정부니까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꼬인 거죠. 항상 그 시기에 맡았었고 또 보통 경제 위기 때문에 정권을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통은 경제 위기가 와서 경제 위기 터지면서 부동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정부는 딱 애매하게 받았죠. 경제 위기는 터졌는데 자산 가치는 안 떨어진 상황에서 받았고 그러면은 그때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금리고 뭐고 다 때려치고 DSR만 모든 대출에 제대로 적용되면 집값 거품은 빠질 거다. 왜냐면은 자 이게 2022년에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입니다. 왜 이때 한 번만 발표하고 그 뒤로 발표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당시 60%가 넘었습니다. 금리가 높아서 코로나 때 저금리 때만 하더라도 50%가 넘죠. 즉 DSR 40%를 이미 초과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전세 자금 대출까지 같이 받은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차주의 경우는 DSR이 80%에 달했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DSR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그러면 대출 한 20% 빠지는 만큼 가격이 무너져야 되는데 정책 대출을 엄청나게 풀었죠. 주담대 위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퍼센테이지 비중이 나오는 거고 작년 재작년에 정책 대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올해 비중은요. 정책 대출 비중이 100%가 넘어요. 그러면은 전세가 지금 DSR을 우회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전세 DSR이 적용되면은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2022년에 자의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이자 부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월 100만 원을 낼 수 있어서 3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금리가 2배로 올라버리면은 1억 5천밖에 대출을 못 받듯이 대출 한도가 강제적으로 축소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DSR이 적용되면 당연히 대출 한도가 줄고 대출 한도가 줄면 어떻게 돼요? 역전세가 나죠. 자, 2022년 8월에 전세 대란 난다고 언제까지 부추겼냐? 최소 6월까지는 계속 부추겼어요. 7, 8월에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임대차 3법 때문이라. 근데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죠. 임대차법 때문이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금리 때문이다. 금리 올라가면서 한도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한도를 줄이면은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다. 근데 한도를 줄여서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다는 그 여론을 만드는 그런 내용에는요. 전세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는 그 가정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도가 줄어들어요? 다방면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가격을 맞출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 부분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가격은 낮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2022년에도 금리 올라갔을 때 내가 이자 감당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전세 DSR이 시행되게 되면은 당연히 전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역전세가 나기 시작하면은 역월세를 해달라고 집주인들이 요청을 많이 하겠죠. 해야 되겠어요?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기 아까 그래도 뭐 업계약 하는데 업계약이지 역월세는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허그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에요 3년 연속 미흡 등급 기관으로 분류돼서 유일하게 해임권의 대상이 된 곳이 어디다? 허그다. BC, DDD 3년 연속 D인 곳은 허그밖에 없습니다. 코렐 같은 경우는 EDC 올라갔잖아요. CCB 올라갔잖아요. DC 올라가는 것들도 꽤 있는데 허그만 3년 연속 D다. 그러면 허그가 자본을 확충하는데 물론 증자도 하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도 받죠. 회수도 하죠. 근데 안 내줄 것은 또 최대한 안 내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허그가 역월세에 대해서 내주는 판단으로 들어가겠냐 내주지 않는 판단으로 들어가겠냐. 근데 대법원 판례상 중대한 허위 사실이 들어가 있다. 원래 그만큼 보증이 안 되는 것을 집주인 사정 봐줘서 업계약을 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업계약, 일종의 업계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역월세 해준다고 하면요. 안 된다고 나오세요. 그게 보증보험 가입했을 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전망도 마찬가지로 한도가 줄어들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역전세에 났을 때 위험한 주택들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